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가 깊어졌다며 취임 후 첫 방안에 만족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우리 정부 시찰단이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현지에 파견됩니다. 이번 주 후반 예정된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시찰단 규모와 세부 일정 등이 조율됩니다. 국내임 윤리위원회가 태영호, 김정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두 최고위원이 당원권 정지 1년 수준의 중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거액의 코인 보유로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모든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소명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여파로 아파트 분양가가 껑충 뛰고 있습니다.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틀간의 방한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갔죠. 단순한 양국의 교류로 보이지만 미국도 중국도 온통 주말엔 한국의 이목을 쏟고 있었습니다. 단지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뜻이 되죠. 오늘 뉴스7에서는 강대국들이 왜 이리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떤 주제 때문에 이렇게 민감한지 등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한국을 떠나는 일본 총리의 마지막 인사부터 보실까요? 송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실무 방문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으로 들어서는 기시다 총리.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소회를 밝혔습니다. 윤大統領との信頼関係をさらに強化し、力を合わせて新しい時代を切り開い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 12년 만에 재개한 셔틀 외교에 대한 기대감이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我々のシャトル外交は続きます。2週間後には広島で윤大統領をお迎えいたします。 일본 정부가 밝힌 공식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昨日の首脳会談を通じ、首脳間の信頼関係をさらに深めるとともに、政府間の対話の活性化が順調に進展し、日韓関係改善の動きが軌道に乗ったこと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기시다 총리는 2주 후 G7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하며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방금 들으셨듯 한일 정상은 바로 이달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또 만나죠. 한미 간 핵협의 그룹이 일본의 참여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 나토식 핵 공유와 다르다면서 대통령실은 한국과 미국만의, 그러니까 핵협의체를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여기에 낄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권영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뜻을 모은 한일 양국. 윤 대통령은 미국과 합의한 핵협의 그룹 NCG의 일본 참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일단 한국과 미국의 그 양자 간의 베이스로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간 NCG가 정착이 되고 한미일 간의 확장 억제에 관한 논의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습니다. 확장 억제를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확장하는 형태로 일본의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도적인 긴밀성은 NCG보다 굉장히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한국군과 주한 미군 중심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일본까지 참여해 연합훈련이 정례화할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이번 달 말엔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북한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해상 차단 훈련에 미국과 일본이 참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PSI 고위급 회의 그 계기로 한미일 외에도 다수 국가와 연합으로 앞서 한미일 잠수함 지휘관이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에 최초로 승함한 만큼 3국의 대잠수함 훈련 횟수도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마무리된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안, 황재원 기자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기시다 총리의 그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 표현에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의 이 발언은 어제 공동 기자회견에서 있었는데요. 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当時、厳しい環境の下で多数の方々が大変苦しい、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心が痛む思いです。 네, 이 발언을 윤 대통령이 이때 처음 들은 건 아니었고요. 네. 이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비공개 소인수 회담 때 이 기시다 일본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에게 이 소인수 회담 때 기시다 총리가 이 얘기를 할 줄 예상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관련 발언을 할지 안 할지 지켜보긴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사 발언을 요청한 적은 없다면서 기시다 총리가 스스로 이 표현을 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청은커녕 오히려 우리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측에 그와 관련해서 부담 갖지 말라 이런 말까지 했다면서요. 네, 회담 직전에 이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이 윤 대통령을 접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 윤 대통령이 어떤 과거사 관련 발언을 해야 할지 너무 부담 갖지 말아달라는 말을 총리에게 전해달라 이렇게 아키바 국장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 대목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부담 갖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이 배려를 했고 그리고 먼저 3월에 손을 내밀었다. 이것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말해야 할 것은 말하자. 이 차원에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이다. 이런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두 정상 간 일명 그 케미라는 게 잘 맞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두 분이 또 만나잖아요. 이곳이 기시다 총리와 인연이 깊다고요? 네, 우리나라가 이 참관국 그러니까 옵저버 자격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는데요. 이 회의가 열리는 곳 히로시마가 바로 기시다 총리의 고향입니다. 네. 그리고 1993년부터 히로시마 제1구의 중의원을 10선을 했기 때문에 이 기시다 총리의 사실상 안방에서 이번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셈입니다. 예, 여기에 바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위령비가 있는데 그 한일 정상이 함께 여기 방문한다고 발표를 했죠. 네, 저도 어제 이 발표 내용 봤습니다만 네. 생각보다 좀 의미가 깊은 게 있었습니다. 네네. 네, 위령비를 함께 가자고 이 기시다 총리가 먼저 윤 대통령에 제안을 했다고 하고요. 네. 위령비를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번도 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총리는 그 우리나라에 대한 통절한 사죄 표현을 공동 성명에 담았던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네. 바로 그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1999년에 참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한 번 있었는데요. 이 한일 정상이 같이 이 위령비를 가는 것에 대해서 이 원폭 피해자 대책특별위원회 측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가 기원하고 기원했던 일이다. 매우 기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위령비가 추모하는 한국인 피해자 중에는 당시 강제징용으로 히로시마에 왔던 한국인 사망자도 상당수입니다. 이들의 회사 이름까지 이렇게 기재가 돼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강제징용자에 대한 일본 총리, 이 더불어 한일 정상의 위로 표명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일 정상 부부가 만찬을 했는데 일본에서는 왜 2차도 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외부 식당으로 2차 가고 이런 게 없었어요? 네, 일본에서 이 일명 이 오므라이스 회동 2차 네네. 만찬이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 네.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당시 도쿄에서는 1차도 외부 식당, 2차도 외부 식당이었는데 이번에는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을 1회하는 것으로 저녁 자리가 끝났습니다. 네. 만찬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공개한 자료도 이 영상은 없었고 사진 2장이 전부였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이시카와현 지진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일본 상황을 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픔이 있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두 분이 화기애애 보이는 게 좀 아픔을 더 줄 수도 있겠다 이거였군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황재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늘 오전 우리 경제 단체장들을 만나 기업들이 나서서 한일 경제 협력을 도와달라,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제동원 해법으로 제시됐던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도 곧 출범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일본 기업, 특히 강제동원과 관련된 기업이 참여하는 게 여부겠죠.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한 둘째 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국내 경제 6단체장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만남에서 기시다 총리는 한일 간 협력에 기업이 먼저 나서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셔틀 외교 복원에 따른 한일 경제 교류 활성화 의지를 다졌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한일 공동 대응과 첨단 산업 협력 필요성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천 기술은 일본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부품 소재를 갖다가 가공해서 대기업에 납품도 하고 또 외국에 수출도 하고. 하지만 반도체나 배터리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반도체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디테일한 얘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에 관련된 전체적인 얘기는. 강제동원 해법으로 제시됐던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기금 설립을 주도하는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일본 게이단렌과 협의 중이라며 곧 기금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삼성 등 전경련을 탈퇴한 4대 그룹이 향후 기금 마련에 참여하는지 여부는 말을 아꼈습니다. 미래기금에 좀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 있으신지. 예, 그 문제는 우리 지금 바로 이야기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전경련은 오는 10일 일본 도쿄에서 게이단렌과 함께 미래 파트너십 기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오염수와 관련한 한일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우리 측 시찰단이 오는 23일에서 2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한다고 하죠. 이 시찰단에는 민간 전문가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산업계는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며 오염수 방류에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 강합니다. 오히려 방류의 정당성만 더해줄 뿐이다 이거죠.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였습니다. 日本の総理として自国民および韓国国民の健康や海洋環境に悪影響を与えるような形での放出を認めることはないことを申し上げたいと。 두 정상 간 합의에 따라 23일과 24일 후쿠시마를 방문하는 시찰단은 정부 관계자와 산하기관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시찰 대상은 이번 주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결정될 예정이지만 도쿄전력 관계자 면담과 오염수 방류 시설인 해저터널 시찰이 주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3월 후쿠시마를 찾은 대만 조사단사에도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정부 발표에도 수산업계와 어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검열할 때 방류를 하고 나서 검열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믿음이 안 가죠. 많이 불안한 거죠. 시민환경단체와 야당도 시찰이 아닌 검증과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시찰 후 결과 보고서가 나와도 갈등과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민주당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빵 셔틀 외교, 학교 폭력에서나 쓰이는 말이죠. 이런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한일의원연맹 소속으로 기시다 총리를 만난 윤호중 의원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노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를 팔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본의 식민 침략에 대한 면죄부 발언을 추가했다고 맹비판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빈잔을 채운 건 역시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빵 셔틀 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필란에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저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시다 총리가 언급한 한국의 시찰단이 직접과 살펴본들 뭘 하겠느냐고 비꼬았습니다. 한일의원연맹 소속으로 기시다 총리를 면담한 윤호중 의원은 요청 사항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안보 협력을 이야기하면서 러시아, 중국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양국 간의 갈등 사안을 안보 문서에 게재하게 된 것에 대해 모순점이 있다는 것.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동의와 자긍심, 국익이 없는 지금의 대일외교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 때와는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미국, 일본 언론과 달리 중국 언론은 한일 정상회담을 평가절하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만들어낸 기묘한 동거라면서 말이죠. 또한 한국 대통령을 지나치게 폄하한 표현을 지적한 우리 주중 한국 대사관은 용납할 수 없다는 말까지 써가며 반박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을 공격했는데 누가 누구한테 용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까요? 서영수 기자입니다. 중국의 영문판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한일 정상회담이 깨지기 쉬운 화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한일 간 구조적인 갈등은 오히려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양국 화해 분위기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CCTV도 한일 정상회담 무렵 국내 시민단체의 항의 시위를 집중 조명하며 부정적 분위기만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화해 분위기가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일이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로잡지 않으면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한미의 워싱턴 선언에 일본이 동참할 가능성까지 나오자 중국 외교부는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핵 비확산 체제를 파기한다며 반대했습니다. 한미일 공조 강화에 대한 불편한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지난달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는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왔는데 告诉世人任何一个国家任何一支军队只要站在历史发展潮流的对立面恃强凌弱倒行逆施扩张侵略 주중 한국 대사관이 중국 관영 매체의 과도한 비방을 문제 삼는 항의 서한을 보내자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다른 나라 매체의 독립적 보도에 대해 간섭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국민의힘이 각종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해 발표합니다. 4시에 시작된 윤리위원회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중징계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태진 기자, 아직 결과 안 나온 거죠?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시작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곳 당사 5층에서 3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 모두 소명을 위해 윤리위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이나 최고의 행보와 관련해서 전혀 그런 언급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밝히겠습니다. 저에게 소명 요구한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짧게 저희 입장을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고 질문 답변하는 시간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저희 입장을 또 말씀드리는 시간이 간단히 있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전광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거나 제주 4.3 사건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는 발언들로 윤리위에 붙여졌습니다. 태 최고위원은 민주당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에 이어서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록 유출까지 징계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징계 수위는 추가 회의 없이 오늘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윤리위원들은 당의 상황이 어려운 만큼 가급적 빠른 결론을 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두 최고위원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던데 정 기자 볼 때는 어땠습니까? 우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4일에 이어 오늘 예정된 최고위원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연속 2번인데 두 최고위원의 언론 노출을 막으면서 당 지도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히 보고 있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낸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와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4단계인데 당원권 정지 1년 안팎의 중징계가 될 수 있다는 전망 나옵니다. 그러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당사자들이 재심 청구 등 윤리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당원권 정지 상태에서도 두 최고위원이 물러나지 않으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2자리는 공석인 상태가 됩니다.
태 최고위원은 자진 사퇴 입장이었다면 윤리위에 오기 전에 밝혔을 것이라고 했고 김 최고위원도 자진 사퇴 요구를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사에서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도덕성 기준을 강화한 내년 총선 공천 룰을 확정했습니다. 권리당원들, 일명 개딸들이 많이 있죠. 이들의 반대가 40%에 육박했지만 민주당은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자도 제외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적용이 안 됩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년 총선 공천 룰이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합산한 결과 72%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그러나 권리당원만 떼어놓고 보면 반대가 40%에 육박했습니다. 반대 의사 표시를 하신 당원분들의 의사도 잘 존중해서 향후에 공천이 진행되는 그 실무적인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내년 총선 도전을 준비 중인 정치 신인들과 비명계 의원 물갈이를 노리는 강성 지지층들이 반대 캠페인까지 벌이며 반발한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비판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적극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10% 이상 앞서 나가는 그런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 우대 조치 내지는 지원하는 조치들을 충분히 반영을 했다. 도덕성 기준은 높였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학교 폭력과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부적격 기준으로 추가했습니다. 또 음주운전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다주택 투기 경력이 있다면 예외 없이 공천 탈락하게 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15년 이내 3회 등 공소시효를 유지해 2004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재명 대표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그 젊은 나이에 무슨 돈으로 60억 원어치의 코인을 샀고 그 돈은 지금 어디 있는가 의문이 많죠. 검찰이 김 의원의 자금 출처를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려면 이미 한 차례 기각된 계좌 추적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의혹이 확산하자 김 의원은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고 코인을 샀다며 자금 흐름을 공개했습니다. 또 처음엔 이제 코인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던 김 의원, 오늘은 코인 9억 1천만 원어치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 FIU에서 넘겨받은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기록을 토대로 김 의원의 가상화폐 출처와 자금 흐름 등을 조사한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해에도 검찰은 한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의 거액 가상화폐 보유 사실이 공개되면서 검찰은 계좌 내역 등 혐의 입증을 위해 재차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FIU가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을 제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법원이 이전과 다르게 판단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 의원은 오늘 재차 입장문을 통해 모든 거래 내역은 투명하게 확인될 수 있다며 자금 이체 내역 일체를 공개했습니다. 또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은 보유하고 있던 LG 디스플레이 매각 대금이라며 자금 출처 논란에 대해서도 재차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보유 중인 가상화폐의 가치는 9억 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채 수습하기도 전에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이 사태를 맞은 더불어민주당. 이대로 가다간 총선 필패라는 말까지 나오자 결국 김남국 의원의 소명을 직접 듣는 등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정의당은 그가 짠돌이인지는 궁금하지도 중요하지도 않다며 위법이 아니라는 해명은 법망을 빠져나갈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국회의원에게 기대하는 말이 아니라고 직격했습니다. 김태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공받았고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소명을 당에서 듣고 있는 중이고요.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모두 투명하고 합법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했지만 논란이 되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소명을 듣기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당이 소명을 듣고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있을 수 있다면서 불법성의 문제는 추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법안 발의 참여를 문제 삼으며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그리고 국회의원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국회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을. 권익위가 이해충돌에 해당되는지 유권 해석에 착수한 가운데 정의당은 물론 경실련과 참여연대도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이혁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평산 책방 열정페이. 평산 책방이면 여기 사진에 나온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곳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달 26일에 문을 열었는데요. 네. 생각보다 인파가 많이 몰리자 지난 5일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에는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종일 8시간 이렇게 근무 시간을 나눠서 자원봉사할 사람을 구한다며 책방 굿즈, 점심 식사, 간식이 제공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공고에 종일 봉사자만 식사 제공합니다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으면서 열정만을 요구하는 열정페이, 노동 착취, 노예 모집 등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주말에 이거 봤습니다. 그러면 주말이 지나고 나서 책방에서는 뭐 다른 입장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비판을 의식한 듯 자원봉사자 모집을 철회했습니다. 책방은 과욕이 된 것 같다며 자원봉사자 모집을 일단 철회하고 필요할 때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공익사업을 밝히고 재단 회원을 상대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지난 2015년 열정페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열정페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청년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치권에서 당연히 반응이 나왔겠네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6년 전 글이 다시 화제입니다. 네.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대표는 지난 2017년 열정페이를 작살내겠다며 사례를 알려주세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강사빈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 책방 자원봉사 모집 사례를 이재명 대표에게 제보한다며 비꼬았습니다. 실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까지 했으면 일이 더 커질 뻔했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1주년 유튜브 영상. 누가 1주년을 맞이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영상을 보면요. 안보나 공정, 국익, 미래, 국격 등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가운데 안보를 가장 먼저 내세웠습니다. 또 영상 끝부분에는 지난 3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이 순국한 용사들을 호명하기 전 울먹이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누군가를 잊지 못해. 예. 취임 1주년이면은 보통 뭐 다른 행사들 하잖아요. 뭐 기자회견 같은 거 예정돼 있습니까? 현재로선 기자회견이나 기자 간담회는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요? 네, 왜 그러죠? 무슨 성과 이래가지고 막 자료를 쫙 주고서 뭐 잘난 척하는 그런 행사는 국민들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네,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자회견은 좀 가능성이 낮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네. 다만 뉴미디어를 강조하는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짧은 영상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우리 모두 희망을 갖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나라, 자랑스럽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은 모레입니다. 네. 대통령실은 모레 국무위원과 오찬을 하고 문화 행사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어떤 형태로든 모레 대통령실에서 메시지가 나오긴 하겠죠. 어떤 게 담길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이혁근 기자와 정치톡톡 함께했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라더견 대표에게 투자한 사람들 중엔 고소득 전문직, 그중 의사가 특히 많다고 하죠. 그런데 의사 투자자를 모집하는 데 총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 병원장이 병원을 닫고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왜일까요?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 주말까지 운영했던 병원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병원 입구에는 내부 사정으로 잠시 휴진한다는 안내문만 붙어져 있습니다. 이 병원의 병원장 주모 씨는 2021년부터 라 대표와 친분을 쌓고 주변 의사와 직원들을 라 대표에게 주선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성수동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 씨는 슈퍼카 등을 자랑하며 투자 권유를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병원 문을 열었어요. 왜 피해자들의 법적 움직임도 본격화됐습니다. 피해자 60명은 내일 라 대표와 프로골퍼 안모 씨 등 6명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대리 법무법인은 주가 조작 일당이 애초에 투자금을 증거금으로 CFD 계좌를 활용해 레버리지를 일으킬 목적이었고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험성이 큰 계좌를 비대면으로 열어준 증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피해자들도 모이고 있습니다. 신용거래 위험성에 대한 설명 의무가 없었어요.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소위 레버리지 거래를 한 줄을 몰랐어요. 참여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피해금 등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투자업체 라더견 대표는 투자자들로부터 수수료를 결제하는 창구로 골프 연습장과 음식점 등을 이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나 봅니다. 여기에 라 대표가 투자자들을 접대하거나 수익을 정산하려 했다고 추정되는 테니스장이나 라운지바 등이 추가로도 확인됐거든요. 박은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건물 지하층입니다.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고 건축 자재가 쌓여 있습니다. 투자업체 라더견 대표 측이 여기에 입점하려는 테니스장을 운영하려 했는데 골프 연습장, 마라탕 음식점과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의 수수료를 정산하는 장소로 활용하려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 대표 측근이 운영하던 라운지바는 투자자들을 접대하면서 수수료를 대납받는 창구였는데 영업을 준비하던 또 다른 라운지바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담동 라운지바, 헬스장, 갤러리 등 라 대표 측이 이렇게 자금 세탁 창구로 이용이 의심되는 곳은 2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1조 원 달성 축하 파티 외에도 라 대표 일당은 서울 5성급 호텔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호화 파티를 연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라 대표 일당의 사업 방식에서 탈세 여지를 발견해 혐의에 추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라 대표가 이끄는 H투자자문업체의 직원을 소환해 조사한 검찰은 피의자로 입건된 핵심 측근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대전에서 사회초년생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40억 원대 깡통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또 붙잡혔습니다. 비슷한 일을 벌인, 그래서 이미 붙잡혔던 이들은 집값이 떨어져서 세금이 너무 많아서 등 이유를 대며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었는데 이들도 마찬가지일까요? 사기를 친 주범의 집에서 4억 원 정도의 돈 뭉치가 발견됐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금고를 열자 5만 원권 돈 뭉치가 가득합니다. 돈을 꺼내 세어봤더니 무려 4억 원에 달합니다. 대전에서 깡통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이다 붙잡힌 일당 중 주범 김모 씨의 금고입니다. 이들은 이곳 대전 가양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사들이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인근 중리동에 또 다른 다가구 주택을 지었습니다. 이 주택들을 주로 20에서 30대 사회초년생에게 전세로 주고 전세금으로 또 건물을 지어 범행을 이어간 겁니다. 아니 1억 2천 정도 드는데 그걸 해서 은행에서 막 대출 땡기고 해가지고 빌라를 하나 매입을 해요. 임대차 계약을 해서 그 보증금이 나오니까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다가 또 신축을 해. 지금까지 피해를 본 세입자만 52명.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계약금만 4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전세 사기 혐의로 자금채기자 주범인 김 씨 등 4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일당 중에 한 명인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한 말에 속아 계약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가로챈 돈을 선물 투자에 이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통상 인적이 드물고 CCTV가 없는 곳에서 발생하기에 산불은 실화로 추정되더라도 용의자를 특정하는 게 힘들죠. 그런데 지난달 충북 옥천군에서 발생한 산불의 용의자가 특정됐습니다. 당시 축구장 35개 면적의 산림을 태웠던 바로 그 산불입니다. 김명현 기자입니다. 호숫가 주변에서 검은색 차량이 빠져나가자 숲을 사이에서 희뿌연 연기가 치솟습니다. 인근 사람들이 놀란 듯 사방으로 뛰어다닙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주민이 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해 소화기로 불을 끄려 했지만 불길은 이미 주변 산으로 번졌습니다. 소화기를 갖고 제압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피하라. 위에까지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곳에서 시작된 불은 31시간 동안 4개 마을에 산림 25헥타르를 태웠습니다. 축구장 35개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현장 조사에 나선 군청 직원이 인근에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산불 원인이 될 만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주차된 차량 옆에서 한 낚시꾼이 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옥천군은 해당 영상을 경찰에 보내 포렌식 분석을 요청했고 차량 번호판을 확인해 40대 낚시꾼 2명을 실화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담배를 폈고, 담배 꽁초는 뭐 한 사람은 비닐봉지, 한 사람은 뭐 캔에다 넣었다고 하는데, 그럼 불은 어떻게 껐냐? 근데 그 사람들 둘 다 그 부분을 대답을 못해요. 통상적으로 산불은 실화로 추정되더라도 발화자를 잡기 어려운데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옥천군 특별사법경찰은 해당 낚시꾼 2명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카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제지했다며 난동을 부린 중년 남성들이 있습니다. 카페 CCTV를 살펴봤더니 가관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직원의 말에 마시던 커피를 쏟고 잔을 인도로 던지기도 하거든요. 남성들이 떠나고 난 뒤 허둥지둥 컵을 찾는 직원의 모습은 애잔하기까지 합니다. 김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카페입니다. 테라스 자리에 앉은 두 남성이 대화를 나누다가 담배를 꺼내 피웁니다. 조금 뒤 카페 직원이 다가가 남성들에게 무언가를 말합니다. 그러자 한 남성이 화가 난 듯 커피를 테이블 위에 쏟더니 카페에서 나갑니다. 옆에 있던 다른 남성은 커피잔을 인도로 휙 던져 내동댕이 친 뒤 유유히 사라집니다. 두 남성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직원이 제지하자 행패를 부린 겁니다. 손님들의 돌발 행동에 직원이 어쩔 줄 몰라하며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뒷걸음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남성들이 난동을 부린 곳입니다. 커피를 붓고 커피잔을 거리로 던진 남성들은 직원에게 조롱 섞인 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잘 치워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컵 던지시면서 신고해봐 이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카페 주인에게 신고를 받은 경찰은 두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 혐의는 보고 있고 기타 다른 혐의가 있는지는 좀 더 들여다봐야 돼요. 당사자들 상대로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누리꾼들은 두 남성이 카페를 떠난 뒤 밖으로 나와 떨어진 커피잔을 찾는 직원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용의자들을 강력히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국군 포로들에게 북한 정부가 5천만 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놔준 것도 아니고 수십 년 만에 간신히 목숨을 걸고 탈북해온 이들이죠. 3년 전에 이어 두 번째 판결인데 하지만 실제로 배상금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북한에 줄 돈을 갖고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돈을 줄 수 없다고 하고 있거든요. 우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91살인 김성태 씨는 지난 1950년 18살의 나이로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전쟁 발발 사흘째, 김 씨는 부상당한 중대장을 업고 대피하던 중 북한군의 포탄 파편에 맞아 쓰러져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북한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리다가 7차례 탈북에 실패하면서 10년 넘게 수감되기도 한 뒤 50년 만인 2001년에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옥수수 밥만 먹고 그다음에 포로할 때도 그 군마 훈련소 다리에 인민군대 포로가 돼가지고 그다음에 아우디 탄광에 와가지고. 김 씨를 비롯해 국군 포로와 사망 국군 포로 유가족 등 3명은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5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북한 측이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서 반국가 단체에서 불법 강제노역을 당했다는 김 씨 등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에도 국군 포로 한재복 씨 등 2명에게 북한이 2천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다만 국군 포로 지원단체는 북한이 직접 돈을 줄 수 없는 만큼 북한 영상물 등 저작 권료를 위탁받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서 배상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경문협을 상대로 한 배상금 지급 소송 1심에서는 패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골프에서 티샷으로 공을 한 번에 홀에 넣는 것을 홀인원이라고 하죠. 프로 선수들도 드물게 성공을 하고 일반인들의 성공 확률은 12,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만큼 홀인원에 성공하면 축하하느라 돈이 많이 들고 때문에 이때를 대비한 보험 상품에 많이들 가입하는데 우리나라엔 골프 천재가 참 많은가 봅니다.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로 골프 선수 전인지가 힘차게 티샷한 공이 그린에 떨어진 뒤 4m를 굴러 홀컵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안소연은 데뷔 10여 년 만에 첫 홀인원을 하고는 아이처럼 기뻐합니다. 이처럼 골프에서 홀인원은 프로들도 한번 할까 말까 할 만큼 드문 일. 아마추어에겐 로또 당첨만큼이나 귀한 경험입니다. 이렇다 보니 홀인원 성공 시 축하 만찬이나 기념품 구입 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홀인원 보험도 인기입니다. 이를 이용해 보험 사기를 친 보험 설계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홀인원 축하 비용을 결제한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타낸 뒤 결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수백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보험금을 자주 신청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한 번 해먹는 거는 뭐 안 할 텐데 이상하게 또 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확인 들어가겠죠. 보험 설계사들은 동반자들만 알기에 보험사가 홀인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보험 상품이나 보상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설계사 등이 일으키는 보험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기에 연루된 6개 보험사와 보험 전문 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에 대해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사회기자의 한범수, 정태웅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괜히 따졌다가 후회만 남았다 뭐 이런 뉘앙스인데 일단 누가 누구한테 따졌다는 거죠?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가 외제차 주인한테 따졌습니다. 왜 귀한 자식 혼내 이렇게 따진 거죠. 그러게요. 귀한 자식을 왜 혼냈을까요? 차주가 올린 사진부터 보시죠. 네. 일단 딱 봐도 평범한 차는 아니에요. 네. 출고가가 무려 2억 원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싼 차인데 지금 보면 옆에 하얀 흠집 보이거든요. 외제차에 흠 생기니까 좀 오싹해지기도 하고요. 철렁해지죠. 네. 저게 차주가 아이들을 혼낸 이유입니다. 주차장 관리인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이 눈삽으로 차를 긁으면서 장난쳤다고 합니다. 혼날만 했네요. 차주인 요청으로 그래도 배상 요구 없이 훈계만 하고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굉장히 관용 베풀어준 것 같은데 아이 엄마가 그것도 못 받아들인 거예요? 맞습니다. 차량 주인, 주차장 관리인한테 시급한 전화를 받습니다. 소화기 너머로 여성 고함이 들려서 현장에 가봤는데 아이 엄마였습니다. 아까 나온 말이죠. 왜 귀한 자식 혼내느냐. 물어주면 될 일 아니냐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말문이 막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 주인분, 아이 혼낸 건 미안하다. 차는 내일 정비소에 가져갈 테니 그냥 수리비 전부 다 달라.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도 정식으로 사건 접수했다고 하고요. 아이 엄마가 본격적으로 후회됐을 것 같은데 자기 말 한마디에 천냥비 생긴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죠. 네. 뒤늦게 아이 아빠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했나 보죠. 네. 자, 집사람이 산후 우울증이다. 사는 게 힘들다면서 봐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물론 거절당했습니다.
참 뭐 여러모로 생각해볼 부분 많은 사연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돈 많아 만나봐. 소개팅 주선해주는 건가요? 그런 취지는 맞는데 의도와 달리 방법이 좀 잘못됐습니다. 방법이 잘못됐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설명해드리면요. 대기업 25년 차 간부 A씨가 신입 여직원 B씨와 점심 식사 자리를 가지는데요. B씨의 거주지를 묻더니 자리에 없는 그런 미혼 직원 C씨와 같은 곳에 산다면서 잘 맞겠다고 한 거죠. 참고로 C씨는 B씨보다 20살가량 많은 남성이고요. 20살이요? 네. 일반적으로는 여직원이 불쾌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같거든요. 그렇죠? 또 한참 선배가 저런 말 하니까 일단 듣고만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됐습니다. 네. 여직원에게 좋아하는 음식을 묻더니 20살 많은 그 C씨도 같은 음식을 좋아한다면서 다시 한번 엮으려고 한 거죠. 결국 B씨가 선을 그었는데도 돈 많은데 안 되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을 그었는데 선을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여기부터는 누가 봐도 문제인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B씨는 정신과 치료와 휴직까지 이르게 됐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모두 B씨 손에 들어줬습니다.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서 성적 굴욕감 등을 느끼게 했다며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본 거죠. 위계 관계가 있는 직장 내 상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정신적 고통이 컸을 수 있다라고 본 판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별다른 악의 없이도 이런 농담 꽤 많이 주고받기도 하잖아요. 네. 아마 A씨도 그런 맥락으로 해명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이 노총각인 C씨에 관한 농담일 뿐이었다는 해명을 놨는데요. 하지만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었고요. 결국 위자료 300만 원 내려졌습니다. 네. 해명대로 단순한 농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위와 나이가 훨씬 어린 상대방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기자 M이었습니다. 아파트 건설 공사비가 불과 1, 2년 만에 50% 가까이 뛰면서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덩달아 분양가도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소형 아파트의 전국, 서울만이 아닙니다. 전국 평균 분양가는 한 평당 2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성남시의 한 재건축 예정지입니다. 지난 3월 철거를 끝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려던 사업장이 최근 암초를 만났습니다. 시공사와 조합이 재작년 3.3제곱미터당 445만 원의 공사비 계약을 했지만 최근 시공사가 661만 원까지 올려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건설사 측은 오른 자재값과 인건비 등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재건축 조합은 인당 2억 원에 달하는 추가 분담금을 용납할 수 없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구한다는 방침이어서 공사가 진행돼야 할 땅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공사비 갈등으로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던 서울 둔촌주공처럼 현재 멈춘 건설 현장은 수도권에만 30여 곳에 달합니다. 이렇다 보니 착공과 인허가 건수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조합과 건설사 합의가 이뤄진 곳은 그만큼 분양가가 껑충 뛰었습니다. 소형 아파트의 전국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을 넘었는데 지난해보다 20% 높은 수준입니다. 분양가가 너무 높아 미분양 우려마저 나옵니다. 서쪽 강남 송파와 용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투기 과일 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지금 고분양가로 지금 매물이 나오는 것들은 아마도 미분양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사라지면서 공사비를 반영한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다 보니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오늘은 제51회 어버이날이죠. 이런 날 붉은 카네이션도 좋지만 건강을 선물해드리는 건 어떨까요? 늘 괜찮다고 하시는 부모님 건강, 전조 증상만으로도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다 어지럽고 다 손발이 저리는 건 아니거든요. 최희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6개월 전 농사일을 하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반신마비가 후유증으로 남아 재활치료를 받는 80대 우사목 씨입니다. 평소 지병이 없고 건강했던 우 씨는 전조 증상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 나타나는 증상으로 생각해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건강했지요. 약을 하나도 안 먹었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힝 하더라고요. 나이 먹으니 이렇게 했지 하고 힝 해도 잠깐 그러고 치우더라고. 그래 난 그런가 하고 그랬지 뭐. 우 씨와 같은 뇌경색 환자에게는 팔다리 저림 등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데
짧으면 30분 이내로 사라질 수도 있어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평소와 다른 몸 상태를 감지했을 때 골든타임, 즉 3시간 이내에 응급치료를 통해서 혈관을 막히는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이 후유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주 멍한 표정을 짓거나 목소리가 작아지고 손을 떨면 파킨슨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억력이나 계산 능력이 전보다 떨어졌거나 화를 내는 일이 잦아지는 등 성격의 변화가 있다면 치매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는 빨리 발견할수록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어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다만 노인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 폐렴은 전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단순 기력 쇠약과도 비슷해 면역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고 예방 접종을 철저히 해 사전에 발병을 막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가족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만으로도 부모님의 건강을 살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4년 전 일본의 무역 보복에 반일 감정이 커지며 등장했던 노 재팬 운동 문구죠. 요즘은 한일 관계가 풀리며 먼 옛날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일본 여행은 물론 일본산 옷과 맥주, 자동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오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SNS에서 화제가 된 뚜껑을 통째로 열었다는 일본 캔 맥주입니다. 오는 7월 정식 출시를 앞두고 한정 판매를 했는데 편의점과 마트에 들여놓는 족족 매진됐습니다. 지금 그거 날려가지고 될지 안 될지가 모르겠어요. 일본 맥주는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5배 늘었습니다. 노재팬 운동 전 절반 수준이지만 뚜렷한 회복세입니다. 불매운동 여파로 일부 매장 문을 닫았던 유니클로는 매출이 30% 늘며 다시 스파 브랜드 매출 1위에 올랐습니다. 한일 문제도 개선이 많이 되었고 지금은 좀 많이 먹게 되는 것 같고 일본 여행도 갈 생각이 있었거든요. 일본 여행 수요도 크게 늘었는데 지난 3월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81만 명, 이 가운데 한국인은 46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도요타, 렉서스 등 일본차 판매도 전년 대비 50% 이상 늘었고 스즈메의 문단속은 국내 개봉 일본 영화 중 처음 500만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241억 달러를 넘었던 대일 무역 적자는 누그러지는 한일 관계 속에 수입이 늘며 올 1분기 벌써 55억 8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지난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쇼핑몰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희생자 가운데 한인 일가족 3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 8명이 숨졌는데 그중 3명이 한인 가족이었던 거죠. 현지 경찰은 총격범이 극우주의와 인종주의에 치우친 정황을 파악하고 혐오 범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지난 6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교회 앨런 쇼핑몰. 총소리에 수많은 사람이 줄지어 몸을 피합니다. 무장한 30대 남성이 쇼핑몰 주차장에서부터 총격을 가한 현장입니다. We transported 9 individuals to the hospital to area trauma facilities. Of those that we transported, 2 have since died, 3 are in critical surgery, and 4 are stable. 총격 사건으로 최소 8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주 휴스턴 총영사관 댈러스 출장소에 따르면 미국 국적인 30대 한국인 부부와 3세 아이가 희생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부의 또 다른 자녀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입니다. 현지 경찰은 신나치주의 게시물 등이 나온 총격범의 SNS 계정과 거주지 수색 결과를 바탕으로 인종 민족적 동기에 의한 극단주의 폭력 사건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He heard gunshots, located the gunshot, located the shooter, neutralized the shooter, neutralized the threat. We believe at this point that the shooter acted alone. 미 언론은 사건 발생 권역이 최근 미국 주요 대도시 중 아시아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지적하며 범행 동기와의 연관성에 주목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지난 3월 16일 새벽 서울 중랑구 엄마는
잘 자던 3살 배기 아기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챕니다. 아기는 온몸에 두드러기가 난 상태로 호흡곤란 증상까지 보이고 있었죠. 병원으로 가려고 하지만 출근 시간과 겹쳐 도로 한가운데 갇혀버리고 결국 경찰을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적을 보여준 차들 덕에 3분 만에 병원에 도착. 아기는 생명을 건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도착했음에도 병원에서 자리가 없다며 아기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아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흘 뒤 대구 건물 4층에서 추락한 10대 여학생이 그랬습니다. 당시 의식이 있었던 여학생을 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기지만 무려 8개 병원에서 여학생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는 동안 2시간 이상이 흘러 결국 여학생은 숨집니다. 처음 찾은 대구 파티마 병원은 전문의가 없다고, 경북대 병원은 병상이 부족하다며 수용을 거절했는데 실제로는 빈 병상이 있었고 병원 내 환자의 상당수도 경증이었다고 하죠. 그 다음 찾은 계명대 동산병원은 다른 수술이 시작됐다고, 대구 가톨릭대 병원은 신경외과 저 의료진이 자리에 없다면서 환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병원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굳이 큰 병원을 찾을 필요 없는 병임에도 상급 병원부터 찾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가 많다는 점도 환자의 이송, 전원 체계가 비효율적인 면도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그냥 놔뒀다는 겁니다. 12년 전 아덴만 여명작전 구출 과정에서 6발의 총상을 입은 석혜균 선장을 응급구조 헬기로 옮기는데 4억 4천만 원이 들어 벽에 부딪히자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는 내 돈이라도 내겠다고 나서서 석 선장을 기적적으로 살려냈다고 하죠. 우린 언제까지 이런 개인의 선의에만 의존을 해야 할까요? 어떤 의사, 어떤 병원을 만나느냐에 따라 환자가 죽고 산다면 그게 선진국일까요? 이런 시스템을,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그 자리에서 물러난 뒤 내가, 내 가족이 저런 일을 당한다면 그땐 어떤 후회를 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맡으신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숨 넘어가는데 딴 데 가세요. 비바람이 치던 주말을 뒤로 하고 오늘 전국에 맑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올라서 오늘 어제보다도 3, 4도가량 높았는데요. 앞으로 봄 햇살이 쏟아지면서 갈수록 따뜻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23도, 모레는 26도 안팎까지 올라서 다소 덥기도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아침 공기는 서늘합니다. 내일 서울이 11도, 경주는 6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하루 새 기온차가 20도를 넘나드는 곳도 있겠습니다. 겉옷은 조금 따뜻하게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내일 출근길에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강원과 충북, 남부 내륙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바짝 좁혀지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햇살이 비치면서 안개는 모두 거치겠고요.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대기질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11도, 낮 기온은 23도, 강릉은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광주가 24도, 대구는 27도로 오늘보다도 5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은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